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없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3회차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가 조금 풀이 죽은 것 같은, 좀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갑을 관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갑을 피해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리점주 자살하신 예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는 본사 직원의 그 욕설 섞인 우리가 음성 파일도 들었었지요. 그래서 이제 각 당,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3일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이 갑을 관계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 입법적인 해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각 당의 입법적인 노력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꽃다 들고 나오신 복면과 그다음에 우리 엄친아 30대 모시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꽃 딸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귀가 간지러워요. 자꾸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녹화 중에 이렇게 계속 간지러운데. 귀를 파고. 이런 국회에서 만드는 경제민주화 관련 세칭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우리 법의 최고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헌법에서는 이 경제질서,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헌법의 경제질서 관련 조항을 한번 좀 살펴주실래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서는 네.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헌법 조문이라니까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119조가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 조문이라고 하는데요. 1항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2항이 이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헌법 119조의 1항과 2항을 바라보면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 119조는 우리나라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와 경제를 규정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민주당이나 또는 뭐 새누리당이나 네. 국회에서 의원들께서 6월 입법 활동을 하실 때 경제민주화 법안의 이제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119조 2항.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헌법 119조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항이 두 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항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항에서 나타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항에 나타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입법을 할 때, 6월 입법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민주화 법을 규정을 할 때 시장의 자유경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예, 우리 이제 경제 질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제 우선으로 하면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그 경제 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뭐 갑을 횡포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유명한 대리점, 예, 프랜차이즈요. 예, 프랜차이즈 뭐 이런 시각에 대해 이런 것을 이제 입법적으로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당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이제 남용유업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 대리점 거래에 관한 대리점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대리점 제도가 사실 좀 우리나라에만 생긴 일부 모든 나라에서 다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생기게 된 그 한번 현실 구조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리점 구조는 유통시장의 어떤 편의와 그리고 또 세금 징수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죠. 대리점이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특별하게 보면 이제 주세법 관련한 조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법 조항 내에서 공급업자, 즉 제조사죠. 네. 그다음에 도매상과
소매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도매상인 대리점을 반드시 통과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거래가 안 되게 이제 주주법이 되어 그러니까 있죠. 소매상하고 제조업체 사이 직거래를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거래를 좀 더 명확하게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대리점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요즘 현금 쓰세요? 현금 잘 안 거의 쓰시잖아요. 안 쓰죠. 현금 카드. 쓰세요? 안 쓰요. 저도 어디 놀러 갈 때는 다 카드 결제를 합니다. 결제.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도 하다못해 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산다 하더라도 편의점 거래가 되어 있고 800원짜리 뭐 캔커피를 하나 살 때 하더라도 카드 거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카드 많이 그렇죠. 해서. 예전처럼 무자료 거래라든지 현금 거래가 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카드 거래를 하니까 카드는 명확하게 국세청으로 신고가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라 숨길 세금 수가 없죠. 포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불필요하게 도매상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아니 그래도 구조가 나오는 거죠. 소비자들이 또 대형 마트 가서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들은 또 하나의 문제, 유통구조에 특별한 게 뭐냐, PB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죠. 아, 나 오늘 영어 좀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마트들이 생산자와의 직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자체 네.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매상들이 그 브랜드를 또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대리점들이 점점 더 뭐 이렇게 설탕이 말하면 좀 없어지는. 그렇지만 설 자리와 필요성들이라는 것들을 네. 좀 잘 잃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을 두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소매상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제조업체 입장에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관리가 소매상 필요하네. 그 소매상들 그 복잡한 소매상들을 푸시를 해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죠. 도매상만 죽이면 돼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대리점이 대표적인 을로 떠올랐지만 옛날에는 또 대리점들이 소매상들한테는 아주 슈퍼 올인 적도 있었죠. 예. 그렇죠. 아주 슈퍼 갑인 적도. 그러니까 이제 예. 프라이빗 브랜드라 상품, 그러니까 PB 상품들이 드러나거나 또 요즘 들어 이렇게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구조, 유통 구조가 변화되지 않기 전에는 네. 사실 대리점이 슈퍼 갑의 행세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면 이 가불의 개념이 어떤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불이 될 수 있고요. 갑이 또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그 일명 남용력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어떤 우리 갑을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갑의 권한을 좀 제한해서 을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을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런 법이 사실 또 법이라는 것이 한번 발의된 졸속 입법이 되면 그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뭐 굉장히 그 크잖아요. 네. 일반 뭐 한거하고 틀리게. 그래서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경제 위축 방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포퓰리즘을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 입법 거예요. 포퓰리즘을 그러니까 흘러가면 안 입법 된다. 뭐 할 때마다 그거에 맞는 특별법이라든지 뭐 어떤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번 임시국회 때 발의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좀 쟁점을 좀 짚어보죠.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아요. 네,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제 이름에 잘 수 있듯이 손해배상 제도에서 기존에 이제 제가 만약 피해를 입으면은 어떤 당사자 간의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피해 보상이잖아요. 네. 징벌적 피해 보상은 이제 그 피해 보상의 규모가 작을 경우 우월한 입지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뭐-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금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징벌적, 즉 큰 게 피해를 보상을 더 큰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피해 보상에서 1.5배에서 2배라면 최소 3배 이상으로 강한 피해 보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웃긴 게 손해배상도 어쨌거나 징벌이거든. 그거를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 웃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민사법상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상에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네. 예, 민사상으로 있죠, 예. 민사상으로 있죠.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권한을 더 강한 그 지위를 주겠다는 거죠, 을에게. 그래서 이제 배상액도 크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해를 발생했다는 사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좀 입증하는 것을 조금 덜어준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입증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 보완을 통해서 또 금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제 금액을 크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갑에게 좀 제한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저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손해를 하면 배상을 할 책임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징벌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애매하긴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민사에 있는 손해배상 제도가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민사도 있고 손해배상이 있는데 굳이 공정거래법 전반 지금 도입을 하려고 양당에서 더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지금 다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 대리점법의 문제 해결은 법 제정보다는 이렇게 사후적인 제재 강화의 충년보다는 왜 사전 조정이나 예방에도 중점을 주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을 다 이렇게 법으로서 제재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법률 상황에서 사전에 조정이라든지 예방을 가능하게 해서 법 제정 자체, 법에 불필요한 법들을 남발하는 것들을 좀 줄여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제 조정이 되고 뭐 이러려면 서로 상호 신뢰 관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에 무슨 남양유업이라든지 뭐 배상면 뭐 또 뭐 CJ 택배 뭐 대한통운 뭐 이런 데 다 보면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뭐 대리점이나 이런 걸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갑의라고 대표적인 갑의 마인드가 우선 더 문제인 거예요. 갑의 마인드가 대리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푸시하면 때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단 제도 개선보다 먼저는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하는 특히나 대리점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의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제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정성적인 게 먼저지 법이 우선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법은 무조건 최소화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제 의뢰 지위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네. 의뢰에 좀 지위를 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아,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대리점 관계에서 제가 바라본 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 야쿠르트 기업 야쿠르트 있잖아요. 아줌마. 예, 야쿠르트 네. 아줌마들을 보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본사에서 굉장히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최일선에서 이르는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와의 관계의 개선이 곧 매출의 증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 때문에 야쿠르트 어디 가서 야쿠르트 아줌마들 불친절한 분들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보면 조금 늦게 나올 때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그 야쿠르트 옷 입고 그렇죠. 이렇게 좀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냥 야쿠르트 공짜로 드리고 그런 그렇죠. 것도, 예, 그게 왜 그래서 그러냐? 우리 동네 아주머니 본사에서 영업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굉장히 잘 존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우받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소비자에게 잘 응대를 하면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 여러분 뭐 유명한 인식 전환이 좀 그렇죠. 예, 먼저라는 또 하나의 거죠. 개념 실제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카레 좋아하시죠? 예, 예. 카레 하면 오뚜기예요.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오뚜기 카레. 오뚜기 기업은 대리점하고 본사가 동반 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지역별 대리점을 영업사원들이 잘 이렇게 방문을 해서요.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아요. 본사에다가 본사는 그 애로사항을 받아서 뭐 CJ 택배나 이런 것처럼 뭐 페널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개선을 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걸 영업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본사에다 개선 사항들을 발령을 하죠.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대리점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애로사항들을 본사가 관리를 해주고 본사 책임하에서 처리를 해주면 대리점들은 본사를 믿고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이제 갑을관계 힘의 불균형을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이제 안 좋은 문화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징벌 저는 갑을 옹호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법 제정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요번에 대리점 문화를 바라볼 때 시각 자체를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예. 아무튼 뭐 다양한 시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면 또 어차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을 전가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용 문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그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코스트의 비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예비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또 전가를 하게 되면 예. 그게 또 대리점으로 전가되고 결국은 이제 일선 소비자한테 전가되니까 예, 또 다른 병청, 을 속의 을, 또 다른 병-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예.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의식이 발전해서 기업의 의식이 상생의 의식으로 가면 좋으나 그게 가장 좋죠. 예,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이 있는 거고 좋은 행위는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행위를 하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악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행위를 하라고 법을 만들질 않으니까 사실 법이라는 거는 최소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없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기왕이면은 이제 일반법으로 다 해결을 하고 특별법은 이제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저 친구가 하면 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정상적인 게 먼저지 법이 우선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법은 무조건 최소화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제 의뢰 지위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이 있는 거고 좋은 행위는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행위를 하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그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행위를 하라고 법을 만들질 않으니까 사실 법이라는 거는 최소화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I said, young man.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서 두 번째 쟁점 우리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단 소송은 기본적으로 그 증권 관련 사안에만 적용되던 법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떤 집단이 피해를 네. 입었을 경우 그 피해 집단의 대표자를 인정받는 사람이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이 승소였을 경우 그 집단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모두가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 기존에 뭐 옥션이나 하는 데서 이제 언론이 특히 집단 소송이라고 했던 것은 네. 지금 말하는 집단 소송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겨야만 배상을 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같이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권에서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서 나오는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은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피해를 보신 어떤 한 분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도 자동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네, 그 하나, 피해를 받은 그룹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하는. 그러니까 뭐 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집단소송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남영유업의 대리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A 대리점이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B 대리점이나 C 대리점도 소송하지 않아도 이기는 그런 게 이제 집단소송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이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증권소송처럼 이게 획일화되었거나 이런 소송이 아니고 각각의 대리점 계약 같은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리점 계약 내용이 다 다양하잖아요. 각 대리점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집단소송을 좀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업종마다 다 법들이 생기겠죠. 우리나라의 업이 뭐 3만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3만 몇 개의 특수고용업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럼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가서 세 번째 쟁점이 예. 이게 사인의 행위 청구 제도죠. 예. 근데 여기 너무 궁금해요. 이 사인이 4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사인이라고 하는 이 넉사자가 아니라 개인사자. 네, 그래서 공인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안에 대한 어떤 이 개념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인은 법률 뭐- 용어가 좀 어렵죠. 네. 네. 좀 쉽게 풀면 개인의 행위 청구 이게 그 법인가? 일단 그 지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집단 개인 간의 그 네.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등록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후 소송을 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인의 행위 금지 청구제가 도입이 되면은 제가 만약 불공정한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검사만
그 공소권을 제기할 수,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불공정 행위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 방지법 그러니까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대리점에 피해를 당했어도 제가 대리점 피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해서 고소할지 고발할지를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대리점이 직접 이제 불공정 행위임을 이유로 물론 이제 형사상의 고소는 변론으로 하고 그건 별도로 하고 불공정 행위임을 이유로 이제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그 독점 기소권 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데 그걸 좀 폐지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지금 각 당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소송에도 남발될 수 있는 네. 그런 위험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의뢰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다, 좀 뭐 사인의 행위 청구, 피해자의 행위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뭐 졸속 입법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를 보호하는 것인지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새누리당에서 갑의 지위를 격하시키겠다라고 뭐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그런 모임 그 의견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뢰 지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격상시키겠다. 격하와 격상의 개념들로서 이렇게 경제민주화는 가불관계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아까 다 말했던 헌법 119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격하시키거나 격상시키는 것을 특별법이나 어떤 법의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 이런 위주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상생하는 위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개인의 자율성들이라든지 거래의 자율성들, 시장경제의 활성화들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30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수 씨는? 일단 제가 중요하게 느낀 것은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이나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으면 그 고려되지 않은 입법은 굉장히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겠다는 졸속 것으로. 입법 피해가 네. 더 클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나왔던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이 중요 법안들 그 쟁점 법안들 3가지가 기존에 있는 법안으로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던 부분들이었어요. 네. 말했던 것들이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더 늘려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다른 법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언론인들이 이번에만 지금 대리점 문제가 지금만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폐해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SNS 요즘 많이 있잖아. 인터넷 많이 있잖아. 블로그 많이 있잖아. 감시해서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들 갑을 모두가 다 감시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러는 마인드로서 풀러가야지 왜 쓸데없이 계속 국회의원들 돈 줘가면서 입법시킨 그런 활동들을 자꾸 만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네. 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를 좀 살펴보고 어떤 입법 포퓰리즘적인 그런 인기 영합적인 그런 졸속 입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갑을관계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고 오늘의 갑이 내일이 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을은 또 다른 또 을, 병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을만을 위한 법은 또 그 부작용 폐해 역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단어 뭐 법률 용어도 많고 해서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각사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잡을 교자, 뿔각자, 소우자, 죽일 살자인데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농부가 갖고 있는 소의 뿔이 좀 잘못 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뿔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뿔을 뽑다가 보니까 소까지 죽였다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금 경제에서 갑을관계를 보면서 특정 을을 위한 그런 졸속 입법이 사실은 더 큰 피해를 양상하면서 경제 자체를 죽여버리게 되고 또 다른 을, 병정을 죽이는 그런 입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접근을 하면서 우리 갑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각사로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는 갑을 모두를 위한 법안 장기적인 인기 영합적인 법이 아니고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없다 14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